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 후 고향인 경북 문경으로 귀농한 62세 여성입니다. 오랜 꿈이었던 농사를 혼자 하자니 조금 외롭긴 하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죠. 교직 생활하면서 영어를 가르쳤던 터라 주말이 되면 마을 어르신들께 소소하게 영어 가르쳐드리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지으며 허리춤에 이동식 라디오로 여러 사연을 듣는 게 유일한 낙이랍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들이 재혼했고 현재 스위스에서 신혼여행 중인데요. 60년 넘게 인생을 살면서 제일 기가 막히고 어이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 가족이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사람이기도 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누워서 침 뱉기지만 제 사연이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이참에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 시절 같은 과 동기생이었던 남편과 일찌감치 연애를 시작했어요. 같이 임용고시를 보고 오랜 세월 교직 생활에 몸을 담그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매일을 살았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를 갖게 되었고 저희는 어떤 가정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전역하기 전 제 남편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 손을 써볼 수도 없이 하늘로 떠나게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슬픔에 빠졌고 그 슬픔을 이겨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슬픔을 이겨내고 아들과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은 항공사에 취직했고 좋은 인연을 만났다며 소개해준다더군요.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보기로 하고 설렘 반 기대 반으로 만나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했을 인연이었지만 말입니다. 첫 며느리의 단아하고 단정한 겉모습에 속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상견례를 마무리 지었고 다음날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엄마, 나야. 이제 근무 끝나고 연락하네. 그러게, 다음에 와도 된다니까. 너 피곤하잖아. 아니야, 그 사람 일정도 맞추고 어제가 차라리 나았어. 나 장기 출장도 잡혀있고 그 전에 해치우려고 약속 잡은 거거든. 아이고, 뭐가 그리 급해서 어제 얘기 나눠보니까 사람이 참 착하더라. 그지? 우리 수진이 천사 같지? 이 팔불출아, 벌써부터 아주 난리네. 엄마는 네가 좋다고 하면 다 좋아. 사람도 착해 보이고 상냥한 게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 정말? 그럼 엄마 대답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야? 그래, 너희들 나이도 있고 이왕 결혼하는 거 30 되기 전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정말? 수진이한테 말한다? 그렇게도 좋니?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일인데. 엄마 고마워. 너희 아버지도 이 모습을 같이 봤어야 하는데. 아이, 왜? 또 그래. 아버지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그럼 너희 아버지처럼 순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무튼 수진이한테 이야기 잘해주고 그쪽 집이랑도 이야기해서 적당한 날에 날 잡아. 알겠어. 수진이랑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 그나저나 너는 이 아가씨 어떻게 만난 거야? 뭐 하는 집안인지 물어봐도 돼? 가볍게 인사 오는 자리라서 함부로 물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아무것도 못 물어봤네. 아, 수진이네. 그냥 보통 평범한 집이지. 수진이는 승무원이고 아버님은 공무원 퇴직하시고 지금 아파트 경비 일하셔. 어머님은 주부시고. 그렇구나. 너희들이 좋다는데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아무튼 연락 다오. 알겠어, 엄마.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결혼을 허락하고 나서 2주 정도 뒤에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둘 다 30살 전에는 결혼하고 싶어 했고 저희도 부모된 입장에서 더 늦어봤자 좋을 건 없다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보다 상견례 자리는 몇 배나 더 떨리더군요. 어색한 침묵도 잠시 서로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생각보다 금방 긴장도 풀렸고 사돈들도 넉살도 좋고 푸근한 인상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웨딩 촬영부터 예식장 계약까지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사돈이랑 중간중간 한 번씩 만나면서 커피 한잔 했어요. 아이들 신혼살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이래저래 친해지기 위함이었죠.
결혼하면서 허례허식은 모두 없애고 예단이나 예물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두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돈 아껴서 그대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결혼식을 2달 정도 앞둔 어느 날 기쁜 소식이 있다며 아들과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선물이야.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초음파 사진이지. 엄마 곧 할머니 된다고. 에그머니나 내가 벌써 할머니라고? 너희 애 가졌니? 어머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저희가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사주 차례요. 예쁘게 봐주고 말고가 어디 있어. 어휴,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몸 고생 좀 할 텐데 어떡한다니? 아직 저도 얼떨떨하지만 훈석 씨가 잘 도와줄 거라 믿어요. 걱정 마, 수진아.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이런 게 세상 다 가진 기분이라는 건가 봐. 팔불출아, 못 말려 진짜. 아무튼 새아가 결혼 앞두고 장하다. 몸조리 잘하고 필요한 거 있음 말만 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직 입덧도 없고 딱히 느낌도 없어요. 조금 시간 지나면 배도 나오고 그럴 텐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렴.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해. 임신 때 맺힌 원하는 평생 가니까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엄마, 수진이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야? 관대는 무슨. 당연히 해줘야 될 건데 아이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 너 새아가한테 잘해야 해. 알겠어, 엄마. 수진이는 내가 잘 챙길게. 지금 수진이 계좌로 1,500만 원 보냈다. 어? 갑자기 무슨 돈을? 아기용품도 사야 하고 이래저래 필요한 게 많을 거잖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요즘엔 조리원도 예약제로 한다면서 임신 사실 알자마자 대기인지 뭔지 걸어야 겨우 조리원 입실할 수 있다더라. 미리미리 챙겨주는 거니까 그걸로 조리원도 빨리 계약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많이 챙겨주셨어요.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까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2달의 시간이 흘러 결혼 후 신혼여행에 다녀온 두 사람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직장에 알려 항공승무원에서 지상직 근무로 발령받았지만 배가 많이 불러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말았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태교에 힘썼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뒤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느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지 아이를 낳고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 아들이 갑자기 육아휴직을 6개월이나 썼다는 겁니다. 물론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남녀 구분도 없고 부부가 같이 해야 하는 거지만 며느리는 몸을 다 추스르지도 않았는데 답답하다는 이유로 친구들을 만나거나 단류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도 혹독하게 해서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거나 외박도 하고 자유분방한 태도를 보였죠. 처음에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별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과해지는 행동에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군요. 아들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자주 외박도 하고 심지어 돈도 펑펑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보느라 힘들지? 힘들긴 하지. 무슨 아기가 잠을 안 자. 원래 그땐 다 그런 거야. 그나저나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어쩐다니 우리 아들. 뭐 어쩌겠어. 내 자식인데 내가 고생해야지. 아휴,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너랑 세아가 보약 좀 지었다. 너 요즘 잠도 못 자고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닐 거야. 뭐 그런 것까지 먹어. 너 잘 되라고 주는 거 아니야. 우리 손자 잘 키우라고 주는 거지. 고마워, 엄마. 그나저나 아이가 자꾸 보채네. 얘는 왜 자꾸 울지? 말도 못하는데 당연히 울지. 그나저나 수진이는 또 어디 갔어? 왜 너만 애를 보고 있냐고. 뭐 볼 일 있다고 나간 거지 뭐. 육아 스트레스 안 주려고 나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거니까 엄마도 그냥 그러려니 해. 보는 내가 다 속상해서 그러지. 어쩜 밖으로만 나돌아다닌다니? 에이, 엄마, 다 그런 거지 뭐. 이럴 때라도 도와줘야지. 안 그래? 그러니 너무 염려마. 알겠어. 네가 그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
이따가 저녁에 넘어갈 테니까 너도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그래. 엄마가 아기 좀 봐줄 테니까.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속이 다 타들어가겠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키워본 입장이라 육아가 얼마나 고된지 알아서 아들이 가엾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라는 아들의 말을 무시하고 며느리에게 연락했어요. 얘, 너 어디니?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는 도대체 아이 엄마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외박에 술에 뭐 하는 짓이니? 네? 이게 뭐 어때서요? 그이랑 합의 보고 아이 맡기고 나오는데 문제될 게 있나요? 그이가 아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같이 돌봐야지. 너는 맨날 외박에 술에. 이게 이해가 가는 행동이니? 어머니, 혹시 꼰대짓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일부러 밖에 나오는 줄 아세요? 아이 가지고 호르몬도 왔다 갔다 하고 제 의지와는 다르게 기분도 오락가락해. 집에 있으면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너 말이면 다인 줄 아니? 내가 꼰대처럼 보일진 모르겠는데 네가 낳은 아이야. 그럼 정성을 보여야지. 왜 훈석이한테만 짐을 지게 하니? 아,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지나치게 간섭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불러오거든요. 뭐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이랑 이야기하고 나오는 건데 왜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흥 깨져요. 그런 줄 알고 있을게요. 뭐? 예, 세아가.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저와의 대화를 차단했고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나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가 돌을 앞둔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복직을 앞두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한 달 정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회사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이를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낮에 아이를 재우고 친구들이랑 술 약속이 있다며 아이를 두고 나간 거 있죠? 저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평소 왕래를 자주 하던 옆집 아주머니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칠 줄을 모른다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며 빨리 와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장 보던 거 그대로 던져두고 황급히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아이가 열이 불덩이에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급하게 들쳐안고 근처 응급실로 달려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급성폐렴에 갑작스러운 열경련이 온 거였고 며칠 입원해야 한다는 소리에 계속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죠. 그러고는 한참 뒤 저녁 늦게 아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휴대폰이 고장나 이제 겨우 고쳤다며 무슨 일이냐길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고요. 급한 대로 아들이 병원에 입원짐을 싸서 왔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연락이 닿았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술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왜 연락하셨는데요? 저 친구들 만나러 나왔었죠. 아이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갈 생각을 하니? 너 제정신이야? 아, 그이가 6시면 온다고 해서 아이 낮잠 자고 일어나면 그 시간이니까 다 준비해 놓고 간 거죠.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아이를 두고 집을 비우는 엄마가 어디 있어? 옆집 아줌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왜요?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경련까지 하고 내가 응급실 데려갔기에 망정이지. 지금 훈석이가 애 데리고 입원해 있다. 네? 입원이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 않긴. 애가 급성폐렴에 열이 그렇게 있는데. 어휴,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죄송해요. 괜찮아서 아픈 줄 몰랐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얼마 뒤면 우리 집 장손 돌인데 선물은 큰 걸로 준비하셨죠? 아, 그러고 보니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네. 돌잔치는 할 거니? 그럼요, 해야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고민 중이고요. 어머니 선물은 뭐 주실 거예요? 글쎄다. 보통은 금반지나 목걸이 해주던데 따로 원하는 게 있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천만 해주세요. 그 정도 못 해주면 우리 장손 못 볼 줄 알아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니? 네, 다 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 돈으로 아이 보약도 지어 먹이고 좋은 거 사 입히고 그래야죠. 요즘 사람들 아이 낳는 거 기피하는 거 아시죠? 하, 어이가 없구나. 일단 알겠다. 아이 퇴원하면 다시 이야기해. 그렇게 꼬박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손주가 퇴원했는데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속이 상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퇴원하고 저를 붙잡아 이야기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글쎄 입원하고 피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동안 알고 있던 손주의 혈액형이 자기가 알고 있는 혈액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재차 확인해 본 거냐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며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들이랑 며느리의 혈액형은 둘 다 AB형인데 아이의 혈액형은 O형이었던 겁니다. 둘 사이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던 거죠. 그래선 안 되지만 며느리가 자주 외박하고 술도 마시고 처음과 다른 행동에 의구심이 들더군요. 설마 하는 마음에 아이의 머리카락과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옆집 여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기막힌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들이 밤샘 근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 웬 남자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기막힌 상황에 아파트 CCTV이며 그 집에서 택배 도난 때문에 달아둔 CCTV를 보게 되었는데 사실이더군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 말고는 어떤 말로 표현도 안 됐고요. 조심스레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했는데 제가 의심하던 상황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아이도 그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신혼집에 그 남자가 아이를 보러 들락날락했던 거고요. 저는 이 기막힌 상황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들 부부에게 연락했습니다. 훈서가, 세아가,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구나.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지난번에 돌 선물 주시려고요? 정말로 주실 거예요? 선물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왜 그 돈을 너한테 주니? 어머, 그 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우리 장소는 안 보여드릴 건데. 안 봐, 이 정신 나간 년아.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욕하셨어요? 여보, 어머니 왜 이러셔? 당신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게. 대신 이혼은 해야 할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을 왜 해? 그리고 무슨 사실을 말하라는 건데? 너 이럴까봐 내가 증거 가져왔다. 아, 저 사람 제 친구예요, 어머니. 집에 아이 보러 왔다가 선물도 주고 가고, 이웃도 아는 사람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아이 혈액형이 우리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던데. 아, 혈액형? 병원에서 검사 잘못한 거겠지. 그걸 왜 내 탓을 해? 정확한 거 맞아? 빼도 박도 못해 이년아. 남의 아이 데려와서 감히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속여? 어머니, 지금 뒷조사 하셨어요? 이거 명예훼손인 거 아시죠? 당신 그만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뭐?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어머니, 이거 다 오해예요. 일단 돌 선물부터 주세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우리 손주도 아닌 애한테 선물을 왜 줘? 당장 이혼하거라.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일단 대화를 좀 하자. 대화할 것도 없어. 유책 사유는 명백히 너한테 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야. 왕창 뜯기고 싶지 않으면 닥치고 짐 싸서 나가. 여보, 한 번만 봐줘. 내 말 좀 들어봐. 응? 여보, 여보. 아들은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사돈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전했고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저희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아들은 큰 충격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받아냈고 상간남한테도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던 며느리는 사돈들에게 붙잡혀 친정으로 돌아갔고 손주였던 그 아이는 상간님이 데리고 갔어요. 끈질기게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지만
사돈어른이 다시는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하고는 그 뒤로는 찾아오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상태로 회사에 복직했고 한동안 술만 마시며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스스로를 다독이던 아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오겠다며 해외로 장기 연수를 떠났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인연을 만나 얼마 전에 재혼했답니다. 저는 정년퇴직해서 고향인 문경으로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살면서 이런 일 겪는 것도 복이라고 해야 할지 경험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네요. 그래도 1년 가까이 끼고 살았던 아이라 가끔 생각은 나지만 괘씸한 며느리를 생각하면 그 아이마저도 미워지네요. 앞으로는 저나 아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살 거예요. 그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길 기도해 줄 겁니다. 한때 정을 나누었던 작고 소중했던 녀석이 자라면서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 하나를 기르며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최근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념이 없는 시모가 하나 생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사람이라 결국 손절을 하게 됐죠. 기생충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던 시모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오늘 가게에 당신 친엄마라면서 어떤 분이 찾아왔다 가셨거든? 어떻게 된 얘기야? 나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사실 돌아가셨던 엄마는 계모였고 오늘 가게에 찾아온 게 친엄마야. 그동안 얘기 안 한 건 당신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친모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만 10년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건지 나도 좀 알면 안 될까? 나 어릴 때 아빠 사업 망한 적 있다는 거 얘기했었나? 그때 엄마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그대로 집 나가버렸거든. 나 초등학교 때 일이고 그 뒤로는 얼굴 몇 번 가끔 본 게 다야. 그런데 요즘은 같이 살던 남자랑 이혼했다면서 부쩍 나한테 친근하게 굴고 그러네? 그럼 친모가 맞기는 맞다는 거네?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올 정도면 아버님께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요즘 심장도 안 좋으신데 괜히 알려봐야 스트레스만 받지. 당분간은 모른 척 해줘.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남편과 제가 평화롭게 꾸려나가던 일상에 뜬금없이 난입한 남편의 친모.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게 된 셈인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호박엿을 꺼내 제게 건네던 시어머니라 첫인상이 막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쌓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미나 씨라고 했나요? 저예요, 나무 엄마. 나무가 아직 연락이 없길래 내가 말한 게 아직 전달이 덜 됐나 해서 연락해 봤어요. 네, 어머님. 그이한테는 전달했는데 연락하겠다고 하고 아직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미나 씨. 내가 연장자니까 말은 놓아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이 어머니이기도 하신데요. 그래, 그럼 내 말 편히 하마. 내가 가게 찾아간 그날 뭐라고 말했었는지 너 기억하니?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한테 내가 호박엿 주면서 연락 좀 하라고 잘 전달해달라 부탁했잖니. 그러고 지금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어째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아, 남편한테 제가 그렇다고 강요하기는 좀 그래서요. 저희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혼식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그럼 나무가 몸에 기름 뒤집어 쓰고 불길에 뛰어들겠다는 것도 존중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나 친모야, 친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 친모라고. 아픈 애 병원에 데려가듯이 친모 품에서 못다한 사랑 받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알죠. 잘 알죠. 그런데 남편이 싫다고 하는 걸 또 억지로 연락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왜?
나무가 엄마 보기 싫다고 그러디? 괜히 연락처 안전해놓고 말 지어내고 그런 거 아니니? 아니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어요. 분명히 전달했고 따로 연락하겠다고 해서 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으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말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점지해 준 건데 그걸 저버릴 수 없는 법이라고 전해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의 친모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이의 카톡까지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친모의 말을 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헛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운동복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고 한참 뒤에야 머릿속이 정리된 남편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 엄마라는 사람 말이야. 당분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하고. 지켜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많이 상처받아서 난 다시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도 엄마를 완전히 용서했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당장 내 가게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받은 연락처로 연락해봤거든. 얘기해보니까 나름대로 미안하다면서 반성도 하고 오래전 일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줘보려고, 기회. 당신 지금 동창이던 정웅 씨랑 절교하던 때의 그 느낌처럼 말한다? 왜? 정웅 씨가 맨날 약속 시간 늦으니까 그때부터 경고하고 횟수 세기 시작했었던가? 그러다가 딱 세 번째 될 때 바로 절교 선언했었던 거 유명하잖아.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못 붙잡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빠른 손절이 답이지. 그래도 나는 고칠 기회는 주잖아. 좋게 말하기도 하고. 어휴, 우리 남편 무서워서 앞으로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겠네. 당신이야 나한테 세상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따가 집에 갈 때 치킨 사갈 건데 같이 야식이나 먹을까? 안 돼. 밤에는 살찌는 음식 절대 금지야. 그러잖아도 요즘 가게 디저트 메뉴 또 개발한다고 설탕 많이 먹었잖아. 치킨은 운동 좀 하고 살 좀 뺀 뒤에 허락해 줄게. 아, 오늘만 좀 먹자. 오늘만. 응?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잔소리 폭격 들어간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당분간 지켜보자고 말을 하기에 저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허허 웃으면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는 말의 표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존중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역시도 과거의 일은 제쳐놓고서 평가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 오늘 나 병원 가기로 할 때 따라가기로 한 거 있진 않았지? 내가 단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요즘은 이가 영 안 좋구나. 어머님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그이가 시간만 됐어도 같이 갔을 텐데 아쉽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무가 있건 없건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설마 너 부른 게 번거롭다는 거 이런 식으로 티내는 거냐? 네? 티를 내다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냔 거다. 어떻게 된 애가 그냥 좋게 좋게 따라오면 될 걸 꼭 토를 한마디씩은 단다니까? 내가 정말 묻어나기로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네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얄밉게 들리나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얘, 어른이 말하는데 뭔 웃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앉았어? 어른 말이 우습다 이거야? 아니면 내가 하는 훈계가 말처럼 들리지도 않는 거니?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저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트집 잡는 시무. 남편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에서는 이미 평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치과에 아프다고 저를 데리고 가놓고는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남편 몰래 임플란트 비용을 대라고 압박을 주더군요. 오늘 엄마랑 같이 병원 다녀왔었다며? 어떻게 됐어? 솔직하게 말을 해줄까? 아니면 좀 필터를 할까? 아님 양념을 칠까? 나야 뭐 당신이 어떻게 말하건 다 잘 받아들이잖아. 어땠길래?
오전부터 병원에 예약해 놓았다고 내 일정도 안 물으시고 약속 잡으신 건 내가 얘기했지? 그런데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더니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임플란트 비용을 내달라 하시네. 나한테는 돈 얘기 웬일로 안 하나 했더니 당신한테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고?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입은 것도 싸구려만 걸치고 있는 거 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은 옷걸이가 좋으셔서 옷이 싼 걸로 안 보여요. 칭찬해드리면서 어물쩍 넘어갔지. 그런데 눈치 보니까 조만간 또 임플란트 비용 대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또 불편한 건 없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달리 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한텐 어머님이 나 사소한 말 한마디 한마디 꼬투리 잡는다는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병원에서 사탕이며 커피 믹스며 가방에 대놓고 챙기길래 창피해 죽을 뻔했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지간히 나쁘게 굴지만 않으면 저도 남편에게 좋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남편을 버렸으니 시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것도 솔직히 어색한 느낌인데다 너무 속물적인 면이 보여서 사람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대화의 주제를 아무리 다르게 시작해도 늘 돈으로만 귀결이 되니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디저트 가게 말이다. 오랫동안 운영한 것 같던데. 검색해보니까 지역 맛집으로도 소개되고 있던데 그거 광고 쓴 거니? 아니요, 그냥 손님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입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얘, 내가 입이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아? 남들한테 떠벌리지 않을 테니까 광고비 얼마나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못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들려나? 아님 300만? 남편이나 저나 광고하는데 돈 쓰기보다는 그냥 맛있게 만들자는 주의라서요. 그래, 안 그래도 먹어봤더니 맛은 좋더구나. 나도 한 두어 달 배우면 디저트 만드는 거 할 수 있나? 내가 안 내세워서 그렇지. 손맛 좋기로 또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거든. 아, 어머님 손맛 좋으시구나. 그럼 혹시 자신 있으신 요리 뭐 있으세요? 아니, 자신 있는 요리고 뭐고 간에 내가 디저트 배울 수 있냐고 물었잖니. 어른이 물으면 그것부터 대답을 먼저 해야지. 애가 화법을 어디서 배웠어? 진지하게 디저트 해보시려는 건 줄은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네요. 제가 화술에 능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디저트 배운다고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 일에만 매진해 오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시애미를 꼭 놀리는 것 같이 말을 한다? 그래, 부족한 화술이며 예의는 내가 앞으로 차차 주입하도록 하마.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은 언제쯤 입금할 거니? 임플란트 비용이요? 혹시 제가 그걸 대신 내겠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이것 봐라. 너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본이 안 됐는지가 빤히 보인다. 시집 올 때 원래 예단이며 혼수며 잔뜩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받았니? 잘 큰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재산 일구고 번듯한 디저트 가게까지 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못해도 5천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제가 그런 셈은 할 줄을 몰라서요. 결혼식 때 참여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멍청한 척 하는 거냐? 아님 시모를 비꼬는 거냐? 긴 말하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100만 원이나 입금하거라. 네가 공짜로 먹으라고 준 디저트가 어찌나 단지 이가 아주 시큰시큰 죽겠으니까. 이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단 것 적당히 드시지. 남이야, 단 걸 좋아하든지 쓴 걸 좋아하든지 뭔 상관이니? 너 정말 시집살이 한번 힘들게 해봐야 정신을 차릴래? 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하니 시모의 뻔뻔함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군말하지 않고 시모에게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솔직히 시모에게 100만 원은커녕 10원도 아까웠지만 애초에 남편과 합의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시기에 100만 원 입금해드렸어. 내가 당신한테는 비밀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고 점점 요구 수위가 세지시네. 미안. 괜히 내 고집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다. 아버님께는 아직도 얘기 안 드렸고 말했잖아. 아빠 걱정 끼쳐드리기도 싫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내 선에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고 100만 원이면
인연 끊기도 나쁘지 않은 비용이네. 안 그래도 내가 100만 원 받았던 거 언제 돌려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이기도 했어. 안 그래도 당신이 100만 원 정도까지는 줘도 된다길래 난 무슨 얘기인가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 어머님한테서? 왜? 우리 집 장만하려고 한창 알아보고 다닐 때 있었잖아. 조금이라도 돈이 많아야 한다면서 멋대로 100만 원 장만해서 나한테 봉투로 건네주더라고. 그래도 자식이라도 나름 살들이 챙기긴 하셨네? 100만 원 나한테 주기 전에 용돈 달라고 해서 뜯어간 돈이 또 200만 원은 될 거야. 어쨌거나 본인 나름은 나중에 꼭 은혜 갚으라면서 생색내던데. 지금 줘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연 끊지 뭐. 조만간 얼굴 안 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다. 어머님. 아니,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게? 원래는 손절할 때 면전에 대고 그동안 서운했었던 걸 말할 계획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 싶어.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는 말 정도만 할까 하고. 그럼 밉지는 않다는 소리야? 밉다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침 뱉고 노상방뇨하는 사람 보는 느낌이랄까? 그냥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 조만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도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남 줄여. 어차피 우리 조만간 집 팔고 아버지랑 합칠 거니까 불쑥 찾아오는 그 여자 얼굴 이제 더는 안 봐도 될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어머님으로 모시는 거 그만할게. 울 남편 마음 힘들게 한 그 여자.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맘 같아서는 욕을 아주 한바탕 쏟아버리고 싶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나 솔직히 벼르고 있거든? 기회만 오면 그냥 다 쏟아내버리려고. 힘든 시기에 바람나서 가족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뭐가 이뻐서 어머님 대접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든.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으니까 막말할 자격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당시 저와 남편이 머물던 집값이 갑자기 치솟기도 했고 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셔서 가까이서 돌봐드리려는 생각에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나도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참기 힘든 시점이었어요. 아가, 나다 시엠이. 내가 마련해준 집이 2배나 올랐다지? 그거 다 내 덕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억만 주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언제 장만해 주셨는데요? 나무가 집 알아본다고 한창 돌아다닐 때 내가 크게 거들었던 거 모르니? 됐으니까 나무한테 말하지 말고 너 이번에 예단이며 혼수 제대로 한다 생각하고 3억만 내놓거라. 너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주마.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미친 아줌마? 그래, 이 미친 아줌마야. 고작 100만 원 보태놓고 네가 무슨 집을 마련해줘? 심지어 그것도 남편이 준 용돈보다도 못한 액수라고 하더만.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패악질 부리는 거 나무가 알아도 괜찮다 이거냐? 이게 지금 시애미한테 대체 무슨 짓이냐? 아줌마, 우리 남편이요. 당신 같은 인간은 그냥 밉지도 않대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좀 꺼져주세요. 네? 덱한테 준 임플란트 비용은 안 갚아도 되니까 조용히 사라지시라고요. 너 안 되겠구나.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니년 머리채를 쥐어뜯어 놓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시모의 성격이면 가게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릴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갔기 때문에 경찰에게 협박받고 있으니 가게에 와달라고 미리 도움을 요청해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 와서 식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저는 일부러 잡혀줬죠. 결국 시모는 때마침 찾아온 경찰에게 끌려가게 됐고 저의 선처를 바라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폭력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가게 파손 비용이며 그간 공짜로 처먹었던 디저트 비용까지 모조리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 아니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한심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앞으로는 절대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 말조차 믿을 수 없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으니 저희 부부의 골칫거리는 완전히 사라진 셈이 되었죠.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이 아시기 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결과에 남편 역시도 대만족하고 있답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여자 하나를 제대로 혼내주고 떼어내기까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통영에서 충무 김밥집과 젓갈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64세 남성입니다. 오늘 술 한잔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나 여러분께 넋두리 좀 해보려 어렵사리 사연을 적어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하늘나라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아내에게도 제 마음이 닿길 바라며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통영 촌놈이라 평생을 통영에서 살다 사업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 30대가 되어서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느지막이 상경에 정신없이 생활하던 와중에 아내를 만났죠. 그 당시 저는 가진 것도 없었고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만 있었습니다. 고시원 겨우 얻을 돈만 가지고 상경했던 터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 물론이고요. 의류 유통 사업을 해보려 몇 년을 고생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번번이 말아먹기 일쑤였습니다. 사업은 제 운명이 아닌가 보다 싶고 늘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언젠간 빛을 발할 거라며 아내는 꿋꿋하게 기다려주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밑바닥부터 시작했던 사업이 노력의 결실을 맺었고 옷가게에 옷을 납품해주는 대행 업무부터 의류 부자재를 전달해주는 일을 병행했는데 월 매출 100만 원도 겨우 벌던 게 월 2천은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답니다. 대성공을 거두고 아내와 살 주택 하나 타고 다닐 차 한 대 장만해서 프로포즈했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때 제 나이 38살이었고 오랜 시간 기다렸다. 늦게한 결혼이니만큼 빨리 자리 잡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일찍 찾아와 주었고 늦둥이라 금지옥엽 키우게 되었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인지 버릇이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엇나가 학교에 자주 불려갔었고 심심하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희정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그년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몇 대 패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 아빠 마음고생 시키고 식구들 걱정시키는 게 취미야?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아, 그럼 가만히 있어? 그년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래도 네가 참았어야지. 때리는 순간 지는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응? 싸우지 마, 여보. 희정아, 너도 그만해. 아, 뭘 그만해. 이렇게 맨날 뭐라 할 거면 차라리 날 낳지 말질 그랬어. 구박 덩어리인데 뭐가 좋다고 키워. 희정아,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응? 아빠가 너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유일한 혈육인데 엄마 아빠가 나이도 있고 늦게 낳은 자식이라 더 애틋하다고 몇 번 말해? 너 아직은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고 내일 모레 스물이긴 하지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 진짜 고리타분하다. 요즘 부모들은 이렇게 간섭 안 해. 난 집 애들 봐봐. 나처럼 이렇게 구속 당하나. 핸드폰도 고등학생 돼서 사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둘 다 그만 좀 해. 어떻게 하루라도 바람잘 날이 없어?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다 버릇없이 자라서 그런 거야. 부족한 거 몰라서 그런 거라고. 너 정신 차릴 때까지 용돈이랑 모든 지원은 다 끊어버릴 거야. 네가 아까운 거 알고 고마운 거 알아야 이렇게 함부로 행동 안 하지.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렇다고 내가 못 살 줄 알아? 휴. 저희 부부가 나이가 많은 편이고 아이도 늦게 낳은 편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아이가 한참 젊을 때 저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해주려고 사회의 무서움에 대해 알려주려 노력했습니다. 고지식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보험의 개념으로 대학의 학력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상관없었지만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진급을 해도 학력이 아직까지는 중요하더라고요. 아내가 딸에게 사정사정해가며 겨우 개인과외 학원을 끊어놓고 엄청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항하기 바빴고 저나 아내나 도망가는 딸 자식 잡아오기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시키는 공부 조금이라도 하니 성적도 제법 오르고 4년제는 아니지만 3년제 전문대 회계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공부시키고 나니 어찌나 뿌듯한지요. 본인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매일을 기분 좋게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취하던 딸아이가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아빠, 나 여행 보내줘. 그래, 우리 딸 여행 가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니? 진짜 보내줄 거야? 그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이제 엄마 아빠는 소원이 없어. 정말이지? 그럼 나 유럽 여행 보내줘. 그리고 회사 타고 다닐 차도 사주고. 용돈은 보너스인 거 알지? 그럼 뭔들 못 해주겠니? 그나저나 지난번에 면접 본다던 회사는 취직된 거야? 내가 누구야? 한다면 하는 박희정이잖아. 아무튼 기대할게. 그리고 나 자취방 계약 끝나면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 가려고. 아무래도 거리 가까운 게 좋겠지? 그건 엄마랑 아빠가 알아볼게. 더 필요한 건 없는 거야? 그 정도면 됐지 뭐.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우리 딸 다 컸네. 방금 계좌로 5천만 원 넣어놨어. 그걸로 해외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사. 그리고 차랑 오피스텔은 알아보고 계약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고마워 아빠. 그럼 나 바빠서 나가볼게.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여보, 그래도 어찌어찌 큰 산 하나는 넘었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당신이 많이 고생했지. 나야 화만 낼 줄 알고. 당신이 중간 역할 잘해줘서 이런 결과 만든 거야. 다 당신 덕분이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내가 해물탕 해놓을 테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 알겠어. 이따 들어갈 때 연락할게. 그렇게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알아서 잘 생활하겠지 생각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어요. 취업했다던 회사는 이름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첫 직장을 허무하게 잃은 딸아이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습니다. 나름 취업 전선에 뛰어들긴 했지만 한 번 실패를 맛보니 자신감이 없는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던 돈을 까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위기의식이 있었는지 술집, 식당, 편의점 등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벼락부자가 되어보겠다며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나마 하던 일도 관두고 집에만 있는 딸아이가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다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계좌에 넣어둔 5천만 원은 금방 동이 나버렸고 언제 만들었는지 모를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가며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저희 부부는 크게 분노했고 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막아야 하기에 급한 불을 꺼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 많은데 없는 척 했었다며 배신감 느낀다길래 또 다투게 되었죠. 우리가 너한테 심하게 하는 것 같니? 이게 심한 게 아니면 뭔데? 돈 있으면 진작에 좀 보태주지. 나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대학 졸업하고 해준 게 얼만데? 우리 나이를 생각해. 네가 혼자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삶에 대한 공부한다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럴 나이잖아. 웃기지도 않네. 아빠, 옛날 감성에 젖어 살면 좋아? 그것만큼 짐이 되는 게 없던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너 이만큼 키워놓은 거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자식 인생에 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인생 살아.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이 자식이 그래도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던 무슨 상관이야? 이번에 빚 갚아준 걸로 유세라도 부리려는 거야? 예전처럼 지원 다 끊어? 아, 뭘 또 그렇게까지 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행동해. 너 이러는 거 옳지 않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생각할 줄 아는 나이면 네 밥벌이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아,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한바탕 소란이 일고 딸은 제 등살에 못 이겨 취업 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이리저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알게 된 딸은 예전처럼 다시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대려 했지만 당연히 아내와 제가 제지시켰죠. 본가로 들어와 살면 아낌없는 금전적 지원을 할 것이라 했지만 딸아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따로 살이는 계속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말았어요. 중환자실에서 며칠 밤을 지새다 겨우 일반 병실로 올라와 의사소통도 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쇼크가 온 바람에 황망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정신을 차리기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막막했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 꾸준히 들어놨던 보험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무려 5억이나 되더라고요. 딸아이가 언젠가 시집이라도 가면 목돈으로 줘야지 생각하고 우선 비밀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직 슬픔도 가시기 전인데 대뜸 인사시켜서 경황도 없었고 솔직히 아내 말고는 다른 생각이 안 났거든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첫 인사 자리도 흐지부지 지나갔어요. 못마땅했던 딸은 저에게 전화를 해 한바탕 쏟아붓더라고요. 아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말이냐? 너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디서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결혼한다 하면 내가 그래라 할 줄 알았니? 아니, 내가 내 인생 살겠다는데 왜 아빠가 태클이야? 다른 건 모르겠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너야말로 왜 그러니?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결혼할 준비는 다 해놨고 무슨 돈으로 결혼하게? 아니, 아빠는 딸 자식 하나 있는데 결혼할 준비도 안 해놓은 거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늘 얘기하지. 그리고 엄마 49제도 안 지났어. 제발 생각 좀 있게 행동해. 난 이해가 안 가. 아빠가 너무 답답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지. 뭐? 죽은 사람? 넌 엄마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엄마 죽은 거 슬퍼. 나라고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아?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 피해보는 게 안타까워 그러지. 야, 너 정신 차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 엄마 죽은 거야.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해? 아, 그래서 결혼시켜줄 거야 말 거야. 대답이나 해. 못 시켜줘. 네가 알아서 해. 그놈이랑 살림을 차리던 뭐하던 너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연락하지 말자. 아, 이렇게 날 버린다고? 그래, 까짓것 연락 안 할 거야. 아빠 후회하지 마. 너야말로 그 말 후회하지 마. 어떻게 엄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 굳이 이 시기에 그랬어야 했나 싶다. 네가 진짜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구나. 너랑 말싸움할 기운도 없어. 그만 연락해. 딸과 한참을 싸우고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것도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딸아이는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는 걸 보니 제 도움 없이 살 수 있나 보다 싶어 가만히 뒀습니다.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전 단계라며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어요. 결국 아내도 없고 딸이랑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서울에서의 삶이 무의미해서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참에 딸아이의 버릇도 고쳐보려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웬일이에요?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아빠가 얼마 못 산다는구나. 엄마 그렇게 되고 몸이 말이 아니네. 이참에 고향에 내려가서 살까 해. 남은 시간 딸이랑 함께하고 싶은데. 그래서 연락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렸나 보죠? 대장암 말기라는구나. 살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네가 보고 싶어. 병들고 늙으면 그냥 죽어야지. 무슨 염치로 자식한테 기댈 생각을 해? 아빠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이제는 생각하고 알아서 살 나이라고. 아빠는 60 넘었으니까 거의 뭐 신의 경지겠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다 필요 없고 죽고 나서 연락 줘. 보험금은 받아야 되니깐. 아, 맞다. 죽으면 연락 못하지? 희정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빠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 어쩜 그럴 수 있니? 그러는 분은 어쩜 저한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어요? 보험금이니 뭐니 돈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편히 눈 감으세요. 연락하지 마시고요. 너 정말 연락한 내가 미친놈이지. 어휴, 어휴. 어차피 사람은 언젠간 죽으니까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돈만 남겨두고 가세요. 알겠죠? 이런 미친년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래, 죽거든 연락할 테니까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사실 시한부라는 건 거짓말이었는데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더군요. 딸아이를 시험해 보려던 저도 못났지만 정말 실망감이 컸습니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정리하고 통영에 가게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서울에도 아파트를 딸아이 주려고 사둔 게 있는데 지금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가치가 몇 배는 오르고 있더군요. 통영에서 장사를 시작하며 딸아이와 1년 정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급했는지 궁금했는지 먼저 연락 오더라고요. 아마 죽을 병에 걸렸다던 사람이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의아했나 봅니다. 아빠, 아직도 살아있어요? 부고 소식이 안 들려오네? 왜 연락 안 해요? 내가 왜 연락을 하니? 죽을 사람 기다렸다가 재산 가로채려는 거 뻔한데. 아니, 어차피 죽으면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 미리 통보하는 게 뭐 어때서? 이참에 다 오픈하마. 너 결혼하면 주려고 사두었던 서울 아파트 이번에 재개발돼서 보상금 12억 나온다더구나. 내가 서울에 살 일은 없으니까 분양권 포기하고 보상금 받았어. 그리고 통영에도 가게랑 아파트 있고 현금 자산만 지금 50억이 넘는데 너한테는 한 푼도 물려주지 못하겠구나. 뭐? 이런 게 어딨어? 돈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자식을. 그러게, 그런 귀한 딸 자식이 정작 지 부모는 나 몰라라 하네. 죽어서 연락하라는 거 보고 아주 기가 차다 못해 흘러넘치던데. 아빠 이러지 말고 나랑 대화 좀 해. 내가 통영으로 갈게. 나는 그쪽이랑 할 말이 없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남담합시다. 호적 파는 건 귀찮으니까 그냥 서로 왕래하지 말고 지내자고요. 이제 그쪽은 내 딸도 뭣도 아니에요. 아빠! 아빠! 그렇게 여전히 연락은 안 하고 있고 스스로 정신 차려서 돌아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가 죽기 전엔 정신 차리겠죠. 안 차리면 얄짤없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제 마음처럼 딸아이가 잘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저는 통영에 내려와 혼자 쓸쓸히 가게를 운영하는데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라 월 매출 1,000만 원은 거뜬해요. 혼자 하는 장사라 욕심만 많아서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하지만 지금이 좋네요. 아내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죽기 전에 딸아이가 정신 차리는 거 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저처럼 자식 때문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그건 져주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한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손주였고 소중한 가족일 테니까요. 그러니 자식 걱정이 앞서더라도
우리네 엄마 아빠들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하면서 살자고요. 인생은 예순부터랍니다. 이제 시작이니 다 같이 힘내서 오래오래 살아봅시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개천용이랑 결혼을 한 케이스인데요. 주변에서 모두 말렸지만 저는 남편의 성실함과 진실됨을 믿었습니다. 집안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 변호사가 될 정도라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에 만나본 시댁 식구들도 매우 좋은 분들이었기에 제 결정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말았네요. 자기야, 나 지금 시댁 와서 자기 옛날 사진들 보고 있어. 나 예전에 정말 멋졌지? 자기는 지금도 멋있지. 내 눈에는 브래드 피트 뺨치게 잘생긴 사람인걸? 아무리 사랑은 콩깍지라지만 브래드 피트라니. 자기 덕분에 정말 든든하다. 우리 영원히 행복하자. 그래, 자기야. 응? 그런데 이 사진 뭐야? 자기 예전에 문신했었어? 아, 군대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거야. 지금은 문신 재것을 받아서 지운 거고. 사람 얼굴을 새긴 거야? 이게 누구지? 사진이 흐릿해서 안 보여. 우리 엄마랑 내 여동생 사진 들고 가서 내 몸에다 새겨달라고 했지. 군대 가면 2년 동안 떨어져서 못 보게 될 텐데. 나는 엄마랑 동생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아예 몸에다 새겼지. 그런데 30대 되니까 내 친구들이 몸에 그런 거 있으면 장가 못 간다고 지우라고 해서 눈물 머금고 지웠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몸에 새길 정도였으면서 결혼 전에 내가 한 제안은 왜 그렇게 칼같이 거절했어? 결혼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었지? 우리 이니셜로 작게 커플 타투 새겨볼까 했더니 자기가 그런 거 딱 질색이라면서 펄쩍 뛰었잖아. 커플 타투하는 사람들 정신머리를 이해 못하겠다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었으면서. 내가 그랬었나? 가족들 얼굴은 새길 수 있지만 내 이름은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었구나. 그때는 자기가 타투 자체를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조금 서운하네. 에이, 뭘 그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래. 가족이랑 자기는 다른 거잖아. 자기랑 나랑 결혼했으니 이제는 나랑 가족이 된 거잖아. 내가 생각한 게 틀려? 내 생각은 달라. 내 가족은 엄마랑 동생뿐이야. 자기는 나랑 결혼했으니까 내 와이프이지만 아직 가족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우리 엄마랑 동생까지 가족이라고 품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자기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결혼 전에는 단순히 남편이 가족애가 강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시어머니, 시누이만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들러리 정도로 생각을 하더군요. 솔직히 이때부터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야 했는데 제 정신이 잠깐 이상했었나 봅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남편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걸 보면요. 아가, 우리 진아 말야. 니네 영어 유치원에 신규 강사로 채용해 줄 수 있겠지? 너도 알겠지만 우리 진아가 유학파잖니. 아가씨 취직 자리 정해져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서 무슨 사정이 생겼는지 갑자기 채용이 어렵겠다고 했대. 우리 진아 같은 능력자도 취업이 어려운 걸 보면 요즘 구직 시장이 정말 어렵긴 한가 봐. 요즘 다들 일자리 찾기가 힘들긴 하죠. 그런데 어쩌죠? 저희 유치원에서도 얼마 전에 신규 선생님 모집이 다 끝나서 빈자리가 없는걸요. 뭘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하니? 사돈어른이 운영하시는 곳이고 네가 실질적인 관리자라며. 자리야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어?
선생님 한 명 더 들어간다고 유치원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 보는 시선도 있고요. 갑자기 제가 아가씨를 선생님으로 데려오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싫다는 거니? 너는 우리 진아가 취직 못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아무 상관 없다는 거지? 백수로 살다가 한강물에 빠져 뒤져도 너는 관계없다는 거야? 우리 영호가 너 이렇게 못된 애인 거 알고 있니? 내가 지금 영호한테 연락해?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일단 아가씨 이력서 받아보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점점 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저를 압박하셨죠. 새언니, 이거 제 이력서요. 네, 고마워요. 그런데 토익 점수를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350점은 아닐 거잖아요. 맞는데요? 뭐 잘못됐어요? 유학까지 다녀오셨다면서 어떻게 토익이 300점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게다가 영어 유치원에 교사로 지원하신다면서요.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엄마랑 오빠가 저 영어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했는데요. 뭐 그런 시험 점수로 저를 평가하시려고 하세요? 새언니 실망이야. 그래요. 솔직히 저도 토익 점수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일 면접 때는 잘 하실 수 있으시죠? 당근이죠. 저만 믿으세요. 그런데 다음날 시누이 때문에 저희 영어 유치원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생글생글 웃고만 있어서 면접을 맡았던 선생님의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갔죠. 나 아가씨 때문에 오늘 부끄러워서 혼났어. 어떻게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영어 유치원 교사를 하겠다고 해? 뭔 소리야? 진아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걔 유학 다녀온 거 몰라? 유학 가서 뭐 했는데? 무슨 학교 다녔는지 알아? 그렇게 복잡한 건 나도 기억 못하고. 내가 걔 유학 자금 대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진아도 어련히 알아서 잘 공부했겠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자기가 아가씨 유학 자금을 대줬어? 내가 안 대주면 걔가 유학을 어떻게 가? 우리 가족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 몰라? 그러면 자기 돈 받아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놀아서 영어 한마디도 못 배워서 돌아왔다는 소리네. 정말 더 어이가 없어. 아가씨 보고 유학 자금으로 준 돈 갚으라고 해. 안 그래도 갚겠다고 했거든. 정말? 언제 갚을 거래? 돈 받을 거 있으면 받자. 나도 이제 더 이상 아가씨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취직하자마자 바로 갚을 거라고 했어. 확실해? 만약에 이대로 취직을 못한다거나 갑자기 결혼이라도 하면 자기가 대준 돈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 걔 독신주의라고 했어. 갑자기 결혼할 일 없거든. 그리고 스스로 앞가림 잘하는 애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자기는 가만 보면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진아를 미워하는 것 같아. 유학자금 그까짓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건데. 그게 그까짓 거라고? 자기 결혼 전에 모아둔 돈 없어서 나랑 결혼할 때도 힘들어 했으면서 그 유학 자금만 안 대줬어도 자기 이렇게 힘들어할 일 없었던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은 넘게 들었을 거 아냐. 지나간 일 말해서 뭐해. 아니면 우리 결혼할 때 자기 돈 많이 써서 아까운 건가? 치사하다 정말. 진아가 돈 갚으면 다 넣어줄게. 됐냐? 왜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저희 영어 유치원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 아가씨는 다른 직업을 찾는다며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이. 요즘처럼 아기 귀한 시대에 임신까지 한 방에 성공해버리다니. 내 자식이지만 정말 대단하고 특별해. 이 정도면 애국자라고 국가에서 상 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닮아서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나도 이렇게 임신이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살아서 그런지 아기 천사가 바로 오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마음을 나쁘게 쓰면 오던 아기도 달아나는 법이라던데. 역시 우리 진아는 천사야, 천사. 어머님, 아가씨, 혹시 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직까지 아이가 안 생겨서요? 아니, 누구 하나를 콕 집는 건 아니고요. 아가씨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부터 생겨서 참 좋으시겠어요. 결혼하려면 집이며 혼수며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가씨 아직 취직도 안 했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엄마랑 오빠가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가 초기 임산부한테 너 말버릇이 그게 뭐니? 진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따지는 듯한 말투가 뭐냐고. 경찰서 와서 취조하는 거니? 그리고 취직 문제도 그래. 너만 그때 똑바로 처신했으면 우리 진아가 아직까지 백수겠냐고. 자기가 우리 진아 앞길 막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취직 얘기를 거론해?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할게요. 토익 점수 350점인데 영어 유치원에 취직 못 시켜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더 이상 아가씨 일에 관여하지 않을 테니까 결혼 준비, 출산 준비 잘하세요. 저는 이렇게 책임감 없게 구는 신우이한테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게다가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한도 끝도 없이 감싸고 도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왜 남들이 개천용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 가족만 최고인 줄 알고 와이프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개천용이 문제인 거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이게 뭐예요? 왜 아가씨 혼수가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죠? 어머, 새언니, 엄마한테 못 들으셨어요? 그 집 우리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는데. 우리 집을 아가씨 신혼집으로 쓰겠다고요? 도대체 누구 맘대로요? 아가씨랑 어머님 맘대로 이러시는 거면 저 정말 안 참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오빠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새 언니가 집 두 채 갖고 있다고 오빠랑 새 언니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아기도 곧 태어날 거니까 큰 집 쓰라던데요. 내일 모레 입주할 거니깐 내일까진 짐 좀 빼주세요. 대가리에 총 맞았니? 입주할 수 있으면 해봐. 이 미친 인간아. 새 언니,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예요? 우리 오빠가 그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이거 완전히 미친 집구석이네. 야, 이거 내 집이거든. 집이야 언니 집이겠지만 우리 오빠가 언니네 가정 경제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잖아. 언니, 월급 200만 원이라며. 우리 오빠 연봉이 50억이거든. 이렇게 대단한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서 그깟집 한 채 가져온 걸로 무슨 생색을 내고 있니? 연봉 50억? 지나가던 개가 웃어요. 니네 오빠 연봉 그 반의 반도 안 되거든. 아니거든. 우리 오빠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 나 유학할 때도 절대로 없어 보이지 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보내줬는데. 니네 오빠 거지야. 나랑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 너한테 다 쓰고 나랑 결혼할 때는 몸 하나 달랑 온 인간이야. 그래도 능력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염치가 없는 줄은 정말 몰랐다. 나 이제 너네 집안이랑 손절할 거야. 영원히.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 가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말해놓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가 남편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더 이득을 취해보려고 아득바득 달려든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봉 50억인 우리 남편, 우리 이혼하자. 자기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자기도 아기 좋아하잖아. 지난해 부부랑 아기가 여기 들어와서 살면 자기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변명하지 마. 네 머릿속에는 내 생각 따위는 없잖아. 그저 임신해서 갈 곳 없는 동생 불쌍하고 동생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는 네 엄마만 불쌍했겠지. 너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저 집 가져오고 돈 벌어오는 존재였을 뿐이지. 전부 오해야. 자기가 그런 생각 안 하도록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내가 너한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줬고 이번이 마지막이었어. 다시는 너랑 엮이는 일 없을 거야. 곱게 이혼 도장 찍고 헤어지자.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라. 꺼져, 등신아.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어차피 그가 들고 온 건 없으니 그냥 제 집에서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쓰는 게 맞겠네요. 그 이후에 그 인간한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사람 절대 안 변한다고 굳게 마음을 먹고 절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웃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가씨의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는 바람에 월세 낼 처지가 못 되어 그 좁은 시어머니 집에 남편, 아가씨, 아가씨의 남편, 그리고 아기까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전 남편 한 명이었고 아가씨의 남편은 쭉 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제 등골이 뽑히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주 소름이 끼쳤답니다. 저 아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거겠죠?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최근에 아주 통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늘 사람 무시하고 예술가병에 걸려 힘든 일은 죄다 빠져버리는 손아래 동서의 비밀을 폭로한 일이었는데요. 거짓말이 일상에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던 여자를 혼내주게 된 사연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손아래 동서는 제게 첫 인상부터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여보, 재수 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인상은 어땠어? 좋게 말하면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로 긴장 안 하는 것 같더라. 사람이 아주 여유롭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어떤데? 당신 사람 참 잘 보잖아. 만약 도련님이 나한테 미리 보여주셨으면 반대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뭐 무던하게 대하는 것 같던데 당신 마음에 뭐 걸린 거 있었어? 뭐 당신도 두 눈으로 다 지켜봤을 텐데 내가 굳이 짚을 필요가 있을까? 도련님이 수저 식탁에 다 놓는 동안 도도하게 앉아서 물만 홀짝이고 있던 걸 굳이 말해야 해? 아님 도련님이랑 내가 고기 굽고 있는 동안 젓가락 놀리면서 고기만 집어 먹었던 거? 유학도 다녀온 피아니스트라 그런지 뭔가 좀 사람이 도도하기는 하더라. 그 부분이 나도 사실 궁금한 게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피아노 치고 공연 다니고 그러지 않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아, 그거 당신 화장실 갔다 온 동안 안 그래도 얘기 나왔었던 거야. 아빠가 단도직입으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해서 관객들 즐겁게 해주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애들을 가르치면서 후황양성하는 게 더 좋대. 인생은 저마다 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소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무대 나가고 그럴 실력이 없는 거 아니고? 유학도 갔으면 대학도 좋은데 나왔을 텐데 아깝지 않나? 보니까 어디 대회에서 대상도 타고 경력 나름 있는 모양이더라고. 어느 대학에 무슨 경력인지야 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지만. 무슨 금싸라기 파묻힌 보물지도도 아니고 뭐 그렇게 꽁꽁 감추는지 모르겠네. 됐어. 그냥 내가 나중에 물어보든지 할게. 상견례 때부터 어딘지 굼뜨고 대접받는 것에만 익숙해 보이는 손아래 동서였던지라 첫인상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좋지 않았던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생신 때 제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요. 은사님 딸이 곧 콩쿠르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봐줘야 할 것 같아서요. 죄송하지만 생일 선물만 남편 통해서 보내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자리의 얼굴은 한번 비춰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생신날 하루 전에 말하는 게 미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생신 당일 1시간 전에 말하지 그랬어? 형님, 저한테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을 편하게 해보세요. 대체 뭐가 불만인데요? 동서한테 내가 불만이 뭐가 있겠어. 끽해봐야 시부모님이 제주도 정도 가라는 거 고집 부려서 유럽 여행 갔던 것 정도 아닐까? 아, 맞다. 그래놓고 여행 선물 가족들 줄 거 아무것도 안 사왔던가? 부담 없이 신혼여행 가라고 시부모님도 나랑 남편도 100만 원씩 보태줬는데 말이지. 그거 뭐 대단한 돈이라고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멋 없으시게. 돈을 떠나서 기본적인 성의 문제 아닐까? 여행 신나게 즐기고 왔으면 적어도 생신날 얼굴은 비춰야지. 어떻게 된 사람이 받아먹을 것만 받아먹고 되돌아오는 게 없을까? 형님, 서양에서는 그냥 편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마인드예요. 뭐 챙겨드릴 거 생기면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릴까? 저도 유럽 여행 처음이라서 즐기다 보니 정신없어서 그런 건데. 동서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외국 대학 다니고 무대도 여러 번 했다 하지 않았나? 그런데 유럽 여행이 처음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서 여행은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혹시 형님,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나야 뭐 동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정체가 궁금해서 그러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 동서가 하는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대학 나왔으며 무슨 무대에서 수상했는지 좀 얘기해 줄래? 말해봤자 어차피 모르세요. 그래도 말해주는 것도 내가 모를까? 남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말해봐, 동서. 형님, 듣자 하니 고졸이라서 배움도 그렇게 길지 않으시다고 들었어요. 언제 탐정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일 궁금해하지 말고 각자 거리 두면서 살자고요.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로 괜히 묶어서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는 건 급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요. 와, 동서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아무리 그래도 제가 형님만 할까요? 어머님의 생신 때 갑자기 빠지겠다는 걸 붙잡고 한 소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또박또박 받아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손아래 동서 때문에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그 뒤로도 동서는 가족의 행사며 명절이며 수시로 가짜는 핑계를 대면서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족들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못내 서운해하고 속이 상해하는 걸 느끼고 있을 즈음 저는 친구로부터 들어주기 싫은 부탁을 듣게 되었죠. 지영아. 네 손아래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외국에 막 유명한 대학도 나온 피아니스트라면서? 지인 찬스로 좀 어떻게 할인해서 우리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그냥 네가 직접 가르치지 그래? 너도 소시적에 피아노 좀 쳤고 전공도 그거잖아. 나야 손 다 녹슬었고 외국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잖니. 무엇보다 우리 애가 엄마한테는 배우기 싫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 친구 소원 좀 들어주라. 응? 이럴 때만 친구지, 계집애. 알았어. 대신 맘에 안 든다고 나한테 짜증내기 없기다. 내 동서 성격 엄청 더러우니까 네가 그건 감안하라고. 지영아, 원래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통하는 게 있는 법이란다. 내 걱정하지 말고 소개나 해주렴. 그럼 너도 내 소원 하나 들어주라. 어머님이 피아노 있는 거 오랫동안 썼고만 있어서 연주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동서가 맨날 빼기만 하고 무시하는 게 보여서 내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 나중에 가족 모임 있을 때 연주할 수 있게 그럭저럭 내가 칠 수 있을 만한 거 연습해서 칠 수 있게 해줘. 가능하지? 그거야 뭐 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엄하게 가르친다고 짜증내면 안 된다? 동서 덕분에 어지간한 일은 짜증도 안 날 것 같으니까 가르쳐 주기나 해. 나도 불쌍한 우리 어머님한테 한번 서프라이즈나 해드리게. 제 친구는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정 하나만큼은 대한민국 제일이었던지라 제 손아래 동서에게 피아노 과외를 꼭 받게 하겠다고 자꾸 요청을 해왔었죠. 마지못해서 피아노 연습을 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나중에 친구에게서 저는 이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네 동서라는 사람 말이야. 대학 정확히 어디 나왔다고 하셨지? 몰라, 그냥 유명한 대학 나왔다고 하고 사람 무시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건 왜 묻는데? 애를 가르치시는데 손톱이 엄청 길고 네일도 하셨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피아노 치는 사람들은 손톱 항상 짧게 하거든? 내가 손톱을 짧게 해야 하는지 길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겠냐? 손톱은 왜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연주할 때 다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하거든. 그런데 내일까지 하고 있으시니까 영 이상해서 그렇지. 이번만 그런 건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런 건지 영 성의가 없으시네. 동서 평상시에도 손톱 엄청나게 길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고 피아노를 잘 치기는 한다니? 내가 안 그래도 한번 시범 보여달라 요청했는데 컨디션 안 좋다느니 하면서 거절하시더라고. 말도 마. 남편이랑 서방님도 피아노 한때 배웠어서 시부모님 댁에 피아노 있거든? 그런데 어찌나 도도한 예술가이신지 그렇게 요청해도 피아노 한 번을 안 친다?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동서라는 사람 좀 많이 이상한데? 유학 갔다 왔다면서 대학 어디 나왔는지도 말 안 해주고 피아니스트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 연주하는 거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해서. 너 얘기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상하다. 동서가 일한다는 학원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같이 조사해 볼래? 그러자. 내가 이대로는 찝찝해서 안 되겠어.
친구의 얘기를 통해 손아래 동서가 영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친구와 함께 동서가 일하는 학원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동서의 이름을 대니 일을 하기는 하는데 교사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의 격리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유학을 갔다 온 것부터 피아니스트라는 것 모두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 친구와 더 파보니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동서, 아니. 그년 그거 정말 제정신 아닌 년이더라. 왜? 뭐 새로 알게 된 거라도 있어? 자기가 못 가르쳤으면서 우리 애한테 괜히 언성만 높이고 기만해왔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흥신소 직원 고용해서 알아봤지. 전문가가 확실히 다르긴 다르대? 조사해보니까 그년 그거 유학은커녕 대학 간 적도 없고 피아노는 손에 댄 적도 없다더라. 미술학원에서도 유학파 사칭하다가 들통나서 쫓겨난 전과도 있더라고. 피아노도 칠 줄 모르면서 유학파 피아니스트 행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황당하지. 너 이거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경찰에 당장 신고해야지. 서방님한테도 알리고. 네 나름대로 가족 문제로 처리할 일이 있을 테니까 내가 일주일은 기다려줄게. 그동안 이 미친년 이거 저지른 거 다 까발리고 감옥에 쳐넣든지 해야 한다? 알겠지? 걱정하지 마셔. 믿고 보고나 있어. 저는 친구에게서 받은 증거들을 확인하고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를 폭로할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받은 모멸감이며 인신공격이 너무 화가 났었기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까발리는 게 최고의 복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에게서 진실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명절이 되어 가족이며 친척들이 모이게 되었기에 제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늦어? 명절 음식 안 할 거야?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자꾸 요리 못하는 저 끌어들이지 마시라고요. 그딴 건 주부인 형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가족 행사 중에 좋고 편한 것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동서. 아니, 형님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씀하세요. 피아니스트 손으로 어떻게 반죽 만지고 물 묻히면서 요리하냐고요. 형님은 식칼로 종이 자르세요? 세상에는 적재적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안 하시겠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다는 거죠.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 그리고 제가 좋고 편한 것만 하고 싶어 한다고 하셨죠? 그런 거면 제가 동네에서 학생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봉사하겠어요? 그냥 투어 다니면서 무대하고 명성 얻으면서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하여튼 가기는 갈 거니까 자꾸 사람 짜증나게 재촉하지 마세요. 그래, 요리는 내가 할 테니까 동서는 편하게 쉬고 있어. 대신 앞으로 절대 후회하지 말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 어쩌실 건데요? 명절 때 시부모님의 집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만 쌓이고 있는 피아노에 손을 올려 그간 친구에게 하루에 3시간 정도씩 열심히 배워놨던 피아노 곡을 연주했습니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으로 문외한인 제게는 어려운 곡이었지만 친구의 도움을 통해 익힐 수 있었죠. 연주를 끝내자 친척들이며 시부모님, 남편 할 것 없이 다들 놀라서 저를 보기에 연습을 좀 했다고 말하고는 손아래 동서가 저보다 훨씬 잘 칠 거라고 말을 해줬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손아래 동서는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면 컨디션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며 가짜는 핑계를 대며 연주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손아래 동서가 사실 피아니스트가 아닌 피아노 학원의 격리에 불과하며 학교와 경력 역시도 가족들에게 속여왔던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놀란 사람들이 이게 맞는 말이냐고 물어보자 손아래 동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 저한테 조용히 말하면 될 일이지.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렇게 만드신 거냐고요. 동서한테 그간 기회를 준 횟수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 모른 척 좋게 갈 수도 있었는데 먼저 기회에 걷어찬 건 동서지. 그래도 미리 말씀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걸 갑자기 터뜨리시냐고요. 어라? 그런 말 동서한테 들으니까 나 되게 어색하다. 명절이며 가족 모임 때마다 힘든 일 좀 있으면 갑자기 늘 빠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미리 말해달라고 사정해도
학원 일정이니 과외니 거짓말하면서 빠진 사람이 바로 동서 아니었나? 그거랑 이거랑 같아요? 형님이 폭로한 것 때문에 저 남편한테 이혼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사람들한테는 이게 또 무슨 창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짓말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어야지. 본인 경력도 아닌 걸로 주부인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막 대해왔잖아. 죗값 치르는 거니까 달게 받아. 야, 내가 너 가만히 둘 줄 알아?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말 거야. 그 전에 서방님한테 사기 결혼으로 이혼당할 거나 걱정해 이년아. 사문서 위조해서 학력까지 속였으니 죄가 가볍진 않을 텐데?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어머머, 이러면 협박죄도 추가될 수 있는데 괜찮으려나? 야, 닥쳐. 닥치라고. 위장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갑인 양 굴어왔던 저의 손아래 동서는 결국 서방님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죠. 그것도 모자라 이 일이 학원에 소문난 바람에 학원생들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아 해고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현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된 셈이죠. 이상으로 주부 일을 무시하면서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해대던 손아래 동서를 혼내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